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최근 미국 기업의 시가총액 탑10을 보면 세계적인 플랫폼, 반도체, 투자, 소프트웨어, 온오프라인 쇼핑, 전기차 제조업 등이 골고루 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미국 주식에 투자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1위를 한 기업은 세계에서 1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 기업 시총 탑10을 보면 4개의 은행, 2개의 온라인 쇼핑몰과 고량주, 통신사, 석유, 플랫폼 기업이 각각 하나씩입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10개가 내수 기업인 것입니다.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니까 당연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약 1.5배 더 큰 미국 기업 중 수출을 하지 않는 회사는 탑10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와 월마트뿐입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이 부동산과 소비 등 내수에 기반한 성장을 해왔으며 수출 경쟁력 부문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입니다. 한국의 시가총액 탑10을 보면 KB, 신한, 네이버가 내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네이버는 라인의 지분도 높고 웹툰도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수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나머지 7개 기업은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물론 한국은 내수가 작은 편이기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게 필연적인 선택이기도 했겠지만 이와 같은 순위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1위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문명의 차이는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의 발달은 잉여 식량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는 인구 증가, 기술, 제도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가축화된 동물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우유, 가죽 등의 추가 자원을 획득했으며 가축의 병원균으로 인해 인간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문명의 생존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 자리 잡아 채집과 사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발전된 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매일 생존을 위해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100%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농업이 발달한 국가 안에서 국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 제도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다수에게 이전하는 데 성공한 국가들이 강대국이 된 거죠. 마그나 카르타,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국 왕의 권력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물론 단시 영국의 귀족들 역시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최소한 한 명의 개인적인 욕망과 안위를 위한 정치에서 벗어난 영국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목재의 부족으로 인한 석탄 사용, 증기기관을 이용한 생산성 증가, 금융 시스템 발전, 급속한 도시화 등 사회적인 변화가 이끌어낸 산업혁명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국력이 크게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 영국 왕에게 권력이 계속 집중되고 있었다면 산업혁명은 훨씬 늦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권력자가 가장 싫어하는 건 바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이대로 큰 변화가 없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반면 조선이나 중국은 왕에게서 권력을 뺏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두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아무리 무능한 귀족들의 집단 통치라도 왕 하나에 집중된 정치 제도보다는 우월한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모두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비교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독재 사회라도 그나마 다수에 의한 통치는 일정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트남조차도 북한보다는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집단 정치 체제를 도입할 수 없는 이유는 오직 단 한 명, 김정은 집안이 왕으로 군림하는 왕국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으로 집단 지도 체제에서 1극 체제로 변화된 점을 꼽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는 같은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잔혹한 노예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그가 계몽군주라며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군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문제이지 그게 계몽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방 안에 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그게 황금색인지 설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이 최초로 발명한 것은 극소수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내면 중국은 압도적인 자본을 들여 추격한 후 결국 큰 시장을 통해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상대방을 몰락시켜 왔습니다. 통신시장에서 화웨이는 캐나다의 노텔이 파산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는 한국 하이디스의 기술만 빼내고 회사는 버렸습니다. 이제 BOE를 선두로 한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무기로 전 세계 LCD 시장을 장악했으며 이제 한국 기업들의 텃밭인 OLED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중국 정부가 만들어준 만리 방화벽 안에서 인스타그램, X 등과 비슷한 중국의 서비스를 만듭니다. 삼성이 2019년 폴더블 폰 시장을 처음으로 객척한 이후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추격해왔습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삼성전자, 화웨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개발의 어려움, 수리 증가 등의 원인으로 폴더블 폰 시장을 포기하는 중국 기업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역시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시장, 기술 탈취, 인력 빼가기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선두 기업들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중국의 산업 전략은 상대방을 빨리 추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남들보다 먼저 세상을 이끄는 혁신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 가는 길은 이런 모방 전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의 기술 제재가 없었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미국은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본심을 알아차렸고 앞으로 기술, 무역, 금융, 인권, 군사력,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미국이 선점한 기술 산업에서 미국과 같은 길을 따라가서는 결코 미국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제되고 경직된 전체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발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현재 중국의 전략은 대규모 내수 촉진을 통한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동부 해안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서부 내륙의 중심인 쓰촨성으로 이동시켜 인프라 투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만 통일을 위한 무력 사태 발생 시 동부 연안에 퍼져 있는 핵심 생산 시설들의 용이한 방어를 위해 쓰촨성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산업 이전은 주로 세 가지 유형 또는 세 가지 구동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구동형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연해 지역의 노동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섬유 및 의류 산업으로 대표되는 인건비에 민감한 노동 집약적 산업들이 점진적으로 중국 중서부 지역이나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구동형입니다. 기업은 원자재 자원에 근접하거나 선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중화공업은 중서부의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산지로 이동하는 반면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철강 같은 경우는 해운이 편리한 연안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형 및 자본 집약적 산업이 에너지와 원자재 산지에 가까워지면 운송비와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 구동형입니다. 산업은 판매 시장을 따라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생수, 음료수, 식품 산업 등입니다. 이번 쓰촨성으로의 대대적인 산업 대이동은 단순히 기업들이 이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중서부 전체 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촉진했습니다. 2024년 연간으로 중서부 고전 자산 투자는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으며 고속철도, 도로, 공항 건설 속도는 모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인재 이동도 유례없는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50만 명 이상의 동부 지역 기술 인재들이 중서부로 이동하여 발전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의 유입은 중서부 지역에 새로운 활력과 혁신 동력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철도 시설 현대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멈춰선 경제 엔진이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더불어 내부 소요 사태 발생 시 철도만큼 짧은 시간에 대규모 병력을 운송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철도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8종 8횡 고속철도망의 약 80%가 완공되어 운용 중이며 약 15%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운용망을 16만 5천 킬로미터, 이 중 고속철도는 5만 킬로미터에 달하게 하여 철도망이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의 99.5%, 고속철도망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의 97.2%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달 중국 정부는 금리 인하, 부동산 대출 완화, 내년도 예산 조기 투입 등 연이어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만 잠깐 반짝했을 뿐 경기의 반등은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지난 40여 년처럼 정부 주도의 성장 방식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정부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들의 기민한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